The dance of the camera and the mechanics all have to be in sync with what the actor's doing. When you achieve that, it's really beautiful and exhilarating. Sometimes you have a camera being carried by an operator, hooked onto a wire, and the wire carries it across more land, and it's unhooked again. That operator runs with it, then steps onto a small jeep, which carries him another 400 yards, and he steps off it again and goes round a corner. Being such an exterior movie, we're very dependent on the light and the weather. Because, you know, if you were running down a trench and turning around 360 degrees, there's nowhere to put a light anywhere. And because we were shooting in story order, we have to shoot in cloud to get the continuity from scene to scene. So you are also in the lap of the gods. It's like a piece of theatre every take. Once it starts, it can't stop. If something goes wrong, you just have to keep going. Until you actually see it on a screen, you don't really realize how immersive it is and how that technique kind of draws you into it. I wanted people to understand how difficult it was for these men. And the nature of that is behind everything. 네, 이 영화 전편을 통해서 나무라는 그 어떤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체리 나무라는 것도 네. 체리는 원래 극 중에 그 블레이크의 설명에 따르면 5월 달에 제대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열매 맺기 직전인 4월에 블레이크가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체리는 사실은 블레이크로 어떤 형상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랬는데 그 죽은 블레이크의 어떤 그 삶의 의미나 그의 숭고한 어떤 그런 뜻 같은 것을 대신 또 다른 스코필드가 전해주면서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친구를 제대로 꽃피워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순간에 또 심지어는 빠져서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옆에 그 체리꽃들이 둥둥 떠다닐 때 물속에 있을 때 그렇죠. 꽃잎이 흩날리는 게 네. 그때 저는 약간 사후세계 같았어요. 죽음 이후의 어떤 과정 있죠. 같은 느낌이 약간 환상적으로 표현되는 장면이 있죠. 또 일반적으로 뭐 물이라는 것이 재생의 이미지로 쓰이기도 하고 어쨌건 그럴 때 체리꽃을 보면서 사실은 블레이크를 떠올리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셈인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1차 세계대전을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하필이면 1917년일까? 물론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어떤 모델이 된 사건을 갖고 오긴 했는데 네. 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의 제목이 왜 1914가 아니고 1917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발발해서 18년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1914년이다. 그러면 뭐 애국심도 엄청났을 것이고 이제 전쟁 나라에서 이제 활약하고 싶은 마음, 뭐 전우회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의 특성은 전쟁사에서 참호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두 개의 긴 선을 땅속에다 파놓고 서로 정말 그 진전도 없이 거기서 계속 사람들이 지루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렇죠. 네, 고여있는 물 때문에. 그렇죠. 바로 네. 그런 어떤 그런 비참한 전쟁이고 지루한 전쟁이고 권태로운 전쟁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3년쯤 지나서 1918년이면 이제 전쟁이 끝나겠지만 그 바로 직전에 1년 그러니까 전쟁 후 3년 정도 지나면서 모든 사람이 전쟁에 지긋지긋해하는 바로 그 순간. 애국심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막 괴롭고 빨리 끝내고 싶고 이런 순간인 거죠. 그런 전쟁의 권태와 전쟁 속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을 영화의 어떤 실존주의적인 상황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시점이 사실은 1917년이라는 거예요. 오델소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어떤? 15년이라는 걸 얘기해 줬었으면 버틸 수 있었는데 글쎄 말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만약에 18년에 전쟁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이 사람들도 더 1년만 열심히 버티면 되니까. 싸웠겠지. 근데 17년이야말로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일 최고로 힘들었을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2차 대전이 아니고 1차 대전일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전쟁사에서 2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생각해도 역사 속에 최고 악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틀러 있잖아요. 그다음 조연 배우로 또 무솔리니가 있잖아요. 영웅도 많았죠. 그리고. 그렇죠. 영웅도 많고. 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과 달리 2차 세계대전은 어쨌건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어떤 전쟁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속에서 악이 있고 선이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히틀러는 제거해야 될 악당이잖아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은 악당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의 악당이 누군지 잘 몰라요. 굳이 얘기하면 힌덴부르크일 텐데 네. 역사 속에서 힌덴부르크를 그렇게까지 악당으로 공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은
이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쟁탈하는 과정에서 후발 주자였던 독일 같은 나라랑 선발 주자였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 사이에서 어떤 한정된 그 해외의 식민지 자원을 놓고 싸운 제국주의 전쟁의 성격이 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위한 전쟁이지 명분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지루하게 참호전을 벌이면서 이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전쟁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1917년 혹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개념이 영화 속에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인간의 그 어떤 실존적인 던져진 존재로서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설정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왜 주인공이 블레이크가 아니고 스코필드일까라는 것이 이 영화의 사실상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영화에서 이제 임무를 보내는데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병사 2명을 뽑아서 가서 지금 공격하지 마라라는 명령을 전달하려고 2명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뽑힐 때 블레이크는 뽑혀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지도를 잘 보죠. 그렇죠. 독도법이 능해서 이 사람은 지도를 잘 보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 빨리 거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선발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가족이 거기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공적으로도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있지만 사적으로도 빨리 가야 자기 형을 구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장점, 지도를 잘 본다는 거. 그의 약점, 가족이 볼모로 잡혀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은 뽑혀야 될 딱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스코필드는 줄을 뽑혀야 잘못 될 섰어. 바로 그거죠. You have a brother, a lieutenant in the 2nd Devons, Yes, sir. Joseph Blake, is he? alive, as far as I know. And with your help, I'd like to keep it that way. Sardis tells me you're good with maps, is that true? Good enough, sir. 스코필드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낮잠 잘 곳을 잘못 골랐기 때문에 물론 친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블레이크는 선발돼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었던 사람인데 스코필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뽑혔어요. 근데 정작 영화에서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누구냐? 블레이크가 아니고 스코필드라는 게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삶의 기본 조건이다라고 보는 영화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블레이크가 스코필드를 고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스코필드는 쏨 전투에서 살아남아서 훈장을 받았잖아요. 네. 스코필드를 데려가면 나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연 중에 스코필드를 골랐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죠. 그래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운명에 맡겨야 하는구나를 저는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네, 아니 그 얘기도 실제로 약간 뭐 가볍게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초반에 이제 두 사람이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을 때 자는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초반 설정부터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스코필드는 이 나무에 완전히 눕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서 자고 있고 블레이크는 누워서 자고 있어요. 누가 먼저 자기 시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이크가 먼저 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깨어나고 나서 블레이크한테 온 편지를 스코필드가 전해줘요. 근데 전해준다는 이야기는 왜 그 편지를 갖고 있었을까? 저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왔는데 블레이크는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 깨면 줘라고 안 자고 있으면 스코필드를 줬겠죠. 그 스코필드는 편지를 받은 상태에서 자기도 자야겠으니까 보는데 좋은 자리는 얘가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기대고 자고 있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는 자, 죽는 자를 위해서 편지를 전달해야 할 사람이 그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그 초반의 설정인데 그것이 사실은 영화의 전체적인 임무하고도 그대로 겹친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병장이 와서 발로 툭툭 차면서 블레이크를 깨우잖아요. 근데 병장이 영화 속에서 안 나옵니다. 다리하고 하반신만 나와요. 왜 그럴까? 이 병장은 사실상 영화의 설정인 거예요. 그런 어떤 삶의 설정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텍스트 바깥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를 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철저하게 실존주의적인 세계관을 끌고 들어와서 만든 영화구나.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여기 와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는 것이고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피투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던져진 존재다라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이크가 주인공이 아니고 스코필드가 주인공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왜 내가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던져져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 그게 인간이다.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영화처럼 보인다는 거죠. I am a poor wayfaring stranger. I'm traveling through this world of woe. Yet there's no sickness, toil
toil nor danger in that bright land to which I go. I'm going there to see my father. I'm going there no more to roam. I'm only going over Jordan. I'm only going over home. 이 영화의 후반부의 스코필드는 전반부의 스코필드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뭔가 하면 결정적으로 후반부의 스코필드는 전반부의 블레이크처럼 행동한다라는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전반부에 했던 행동들을 후반부에 스코필드가 블레이크 행동을 흉내내는 건 아니지만 따라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영화에서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블레이크와 스코필드가 독일군 진지에 들어갔을 때 폭탄이 터져가지고 보비 트랩을 건드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랬을 때 쓰러져 있는 스코필드를 블레이크가 일으켜준단 말입니다. 그 장면인데 이 장면이 후반부에 스코필드가 반복을 해요. 정반대로. 블레이크가 칼에 맞아서 죽어갈 때 자꾸 일으키려고 하죠. 그렇지만 앞부분에서 블레이크는 성공하지만 뒷부분에 스코필드는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적을 믿었다가 둘 다 각각 당해요. 전반부에서는 공군기를 몰았던 독일군 그 파일럿을 인도주의적으로 살려주고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칼을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 폐허 속에서 상대한테 입을 틀어막고 상대를 죽이고 싶지는 않으니까 조용히 할 거지라고 눈으로 신호를 줬을 때 조용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손을 떼자마자 소리를 질러서 위기에 겪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당하게 되는 상황도 똑같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초반부에 보게 되면 이 벌판 속으로 참호에서 나와서 가게 되었을 때 스코필드의 입장은 뭔가 하면 날이 어두우면 가자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근데 블레이크는 시간이 급하니까 지금 위험하더라도 지금 가자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프랑스 여인이 똑같이 아침이 되어서 밝으니까 지금 가면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급하니까 가야 된다고 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은 사실상 초반부에 블레이크 행동하고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어떤 작은 이야기 요소를 가지고 점점 스코필드는 초반에는 일으켜 세우려다가 실패하지만 뒤로 가면 점점 블레이크 되는 데를 성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블레이크가 돼서 사실상 그 블레이크의 형인 조셉을 만났을 때 그 동생이었던 블레이크의 그 위치에 놓여서 쉽게 얘기하면 유사 형제로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모든 이야기는 냉소적인 스코필드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낙관적인 전망과 유머와 이런 것들이 잃지 않았던 점점 블레이크화 되어간 끝에 결국은 어떤 것들을 회복하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죠. 스코필드가 리본 따라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본? 네, 왜냐하면 초반에 스코필드는 어떤 캐릭터냐면 훈장을 하나 받았는데 훈장 따위 쇳덩어리지 하고 그렇죠. 와인으로 바꿔 먹죠. 먹습니다. 네. 그래서 목이 말랐기 때문에 훈장을 줘버리고 와인을 먹는데 그때 블레이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If I got a medal, I'd take it back home. Why didn't you just take it home? Look, it's just a bit of bloody tin. It doesn't make you special.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to anyone. Yes, it does. And it's not just a bit of tin. It's got a ribbon on it. 훈장을 바라볼 때 네. 스코필드는 훈장을 그냥 쇳덩어리를 바라봤지만 블레이크는 훈장에 있는 쇳덩어리보다는 거기 달려있는 리본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리본을 몰랐던 스코필드가 점점 리본의 가치를 생각하고 리본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좀 후반부이기 때문에 리본 따라가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 생각하고 리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꽃하고도 그렇죠. 연결이 되고 네. 영화의 초반부에 있었던 노란 꽃이나 혹은 중반부에 있었던 체리꽃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 이제 나무에 관해서 누가 봐도 극적으로 보이고 사실은 이 영화를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상징으로 풀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스코필드가 철조망 때문에 손을 다친다든지 네.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은 또 죽었다가 사실상 부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다양하게 풀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를 완전히 나무라는 것을 모티브를 핵심 어떤 동력으로 보고 한번 전체를 한번 보게 된다면 재밌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죽은 나무만 나와요. 체리나무도 잘라져서 죽은 상태이고,
그 강물 속에서 떠내려가는 나무도 그렇고 다 분군해야 죽은 되는데 나무인데 큰 나무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도 하고. 바로 그렇죠. 네네. 그것도 역시 죽은 나무죠. 네. 그런 수많은 죽은 나무 사이에서 딱 중요한 순간마다 3번의 산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기대어서 잠을 잤던 그 나무. 그다음 중반에 그 처연한 그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노래를 들었던 그때 기대어서 앉아서 들었던 그 살아있는 나무. 그리고 맨 마지막에 휴식을 취하면서 편지를 꺼내보는 나무일 텐데, 그러니까 일련의 죽은 나무들 속에서 나무의 의미를 깨닫고 이 3번의 나무를 통해서 휴식을 취하는 남자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무라는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그 타이머를 제압해서 봤었는데 굉장히 잘 쓴 시나리오 같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식의 공포나 어떤 식의 플롯이 변형돼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영화의 4분의 1 지점에서 부비 트랩이 터집니다. 네. 영화의 딱 절반 지점에서 기절을 하고요. 4분의 3 지점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달리기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지루해질 때쯤 어떤 사건이 터지고 지루해질 때쯤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고 또 지루해질 때쯤 어떤 극적인 사건이 반전이 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정말 영화를 쉴 틈 없이 잘 만드는구나 알 수 있는 좋은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의도가 지나칠 정도로 정교하게 들어간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1917을 덜 좋아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이 영화는 이제 굉장한 역작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는 다양하게 볼 만한 어떤 그런 모티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영화는 노래와 시로도 볼 수 있어요. 네. 영화에 시나 노래가 2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아이를 달랠 때 보시게 되면 시부의 바다로 갔다라는 어떤 시를 읽게 되죠. 네. 그리고 영화의 가장 처연한 순간이 그 웨이페어링 스트레인저라는 집에 가고 싶어하는 나그네의 서름을 다뤄서 병사가 부르는 노래 장면이 있습니다. They went to sea in a sieve, they did. In a sieve they went to sea. In spite of all their friends could say. 이 두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가서 공격하지 마세요 라고 명령을 전달하는 그 이야기가 영화의 스토리로 보이는데, 시부의 바다로 갔던 시는 이 스토리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페어링 스트레인저라는 노래가 부르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텍스트를 두고 이 시와 노래가 양쪽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부의 바다라는 그 시의 내용은 뭔가 하면 가족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부의 바닷가로 갔어요. 그때 시부의 바닷가는 당연히 전쟁일 것이고요. 그렇지만 영화의 끝에서 이제는 고단한 몸을 쉴 아버지가 살아있고 어머니가 살아있는 고향에 가고 싶다라고 웨이페어링 스트레인저라는 노래를 부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시부의 바다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웨이페어링 스트레인저를 부르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인다면 이 전쟁이라는 굉장히 살벌한 어떤 현실의 리얼리티를 두 개의 노래가 감싸고 있는 네.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딱 1분 브리핑 하기 좋은 테마잖아요. 다음에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그 생각을 했고 1분 브리핑을 저걸로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좀 걸렸던 게 그 감싸고 있는 시와 노래가 이 모든 사륙의 현장을 너무 감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장면에서조차도 이 끔찍한 일을 다 견뎌낸 스코필드의 감정을 시와 노래로 감히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분 브리핑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건 너무 내가 보기에는 감정적이고 약간 감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뺐던 건데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1917이라는 텍스트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가 아주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얘기는 특별한 임무를 받게 된 두 평범한 그 병사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훌륭한 이야기들이 그렇듯이 이런 이례적이고 특별한 어떤 하나의 사건을 그야말로 보편타당하게 사람들의 그 수많은 관객들, 다양한 문화적인 체험과 경험을 갖고 있는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보편적인 얘기로 확산하는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이 영화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시와 노래라든지 나무라든지 등등.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중간에 보면 그 스코필드가 그 죽은 블레이크의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도와주려고 적재적소에 동료 영국 병사들이 2명이 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캐스팅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한 명은 키다리 병사이고 한 명은 키 작은 병사로 캐스팅이 되어 있어요.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느끼게 되나 우리는 또 다른 스코필드와 또 다른 블레이크의 커플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 이 둘을 따라가서 그렇지 그때 도와주러 왔던 그 두 병사도 그만큼의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작고 어떤 특별한 하나의 이야기를 전체적인 보편적인 이야기로 확산시키는 모티브를 집어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는 영화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작동하는 영화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시각적으로 말씀드렸던 1917의 방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대한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역사에서는 우리가 한번 절단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때 똑같은 시간에 아주 짧은 8시간이라는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전우와 가족을 생각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1917 혹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어쩌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반전 영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이제 영화 한 편이니까 네. 고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1917과 아메리칸 비트 중에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고요. 1917 보면서 아, 정말 생생하다. 내가 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정말 끔찍한 사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어야 한다면 저런 야만스러움 같은 것들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 영화였던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계속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스코필드가 갑자기 참호 위로 뛰어 올라가서 모든 병사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아닌 횡으로 뛰어가는 장면인데요. 연출이 조금 너무 놀라웠던 것 같은데 그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통제를 했으며 부딪히고 넘어졌다가 또 뛰어 올라가고 막 그러는 장면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뛰어가는 사람의 모습 같은 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연출 그리고 그 감동 그리고 그 방향의 어떤 의미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장면이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뭐 이견이 있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저도 바로 그 장면. 그 장면이요? 네. 다른 걸 어떤 걸 고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굉장히 오래 흘러서 설사 1917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어떤 그런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그 장면만큼은 아카데미 예를 들면 145회 시상식 때 전쟁 영화에 대한 어떤 특별한 몽타주를 보여줄 때 그 장면 끼워 넣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장면이 주는 시각적인 굉장한 강렬한 임팩트가 있었고 영화를 시사회에서 봤을 때 그 장면에 정말 짜릿짜릿하더라고요. 어떤 막 이렇게 느끼기 쉽지 않은 정말 벅찬 어떤 감정 같은 것이 그냥 시각적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부딪혀서 넘어지고 뛰고 한 것은 애드립이었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동선 통제를 완벽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번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액션 연출이 애초에 그러니까 계속 달리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영화의 굉장한 어떤 감동으로 들어가는 어쨌건 그런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선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골랐던 이 장면에서의 그 인물의 동선을 통해서 사실상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뛰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참호랑 마찬가지 방향이에요. 참호가 이렇게 하나의 줄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참호도 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뛰는데 이 참호의 선은 뭔가 하면 전쟁을 지키려는 선이잖아요. 근데 이 선은 전쟁을 자르려는 선이지 않습니까? 병사들은 여기서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뛰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뛰게 되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만약에 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가위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천이 쫙 전쟁의 천이 쫙 펼쳐지는데 한 명의 외롭고 고독하지만 영웅적인 어떤 이름 모를 병사가 가위를 들고 그것을 잘라가면서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야말로 전쟁의 맥을 자르는 것일 텐데 그것도 화면 쪽을 향해서 달려오잖아요. 관객을 향해서 달려오면서 외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강렬한 시각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길고 영웅적인 연설로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시각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명장면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917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긴 시간을 털어서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에 또 영화당 한 500회 특집 때 한번 이 영화에 다시 한번 또 뒷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못하신 느낌이 다 들죠? 못했어요. 아, 진짜 한 17분의 1만큼 얘기한 것 같아서 사실. 끝나고 그럼 간식 먹으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17을 집중적으로 다뤘고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only good.